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하비 픽업 트럭 위장막 사진이 찍혀서 완전 난리가 났죠. 이게 여기 왜 나와? 이런 얘기. 기아에서 전기 트럭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사실 전기 픽업 트럭, 미국에 지금 리비안이 대단하잖아요. 이 리비안을 능가하는 트럭을 우리나라 기아가 만드나 싶었는데 그 트럭은 2027년에 나온다고 해요. 아니, 멀었잖아. 5년 후에 나온다고? 너무 미래 아닌가? 그게 벌써 돌아다닐 리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 전기 트럭 아니겠네. 잘 보니까 머플러도 있네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 현대기아에서 국내에 픽업을 출시하나 보다. 이거 렉스턴 스포츠로 먹고 사는 쌍용차.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가솔린이다, 디젤이다, 하이브리드다, 뭐 전기차다 이런 얘기도 아주 난리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위장막이 촬영된 기아 픽업 트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 픽업 트럭 이거 뭡니까? 아, 우리나라 처음이냐고? 아니요, 우리나라 처음 아니죠. 우리나라 픽업 트럭 하면은 당연히 한국의 F150이라고 불리는 포터, 봉고 있잖아. 아, 이게 F150보다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땐 트렁크 공간도 더 넓은 것 같고, 아니 F150에 3톤 실을 수 있어요? 여기는 3톤 올라갈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게다가 이 와인딩을 달려오면은 포터르 기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코너를 돌아요. 코리안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포토본부가 너무 이 1톤 시장을 꺾고 있으니까. 아, 포터봉고가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 픽업 트럭이 없다? 아니 뭐 사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래 픽업 트럭이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픽업이 인기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의 픽업이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호주 이런 곳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농업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짐을 좀 많이 실어 날라야 되고 이런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픽업이 인기가 있지만 그런 몇몇 시장을 빼고는 그다지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말 많이 싣게 되는 경우는 이 오픈 트럭 자체를 다른 나라들은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뚜껑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는 픽업이 안 되고, 짐을 적게 실으려면 굳이 픽업이 필요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픽업이 인기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선진 시장 유럽도 안 되고, 뭐 일본도 당연히 이런 건 어렵고, 그럼 미국이나 호주는 왜 되나?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로가 막 아스팔트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서 뭘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약간 도로를 벗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벗어난다 해서 오프로드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약간만이라도 벗어나야 되는 경우에 세단은 여기 보이는데 저기를 못 가서 내가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저걸 짐을 들고 이렇게 와야 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이 필요한 거죠. 미국의 도심, 뭐 뉴욕이나 LA나 뭐 이런 대도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를 떠나서 요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물건을 사갖고 오려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서 때려 싣고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이 인기를 끄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일단 토지 면적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도로폭도 좁고 시내도 복잡하고 뭐 마트 같은 거 집 근처에 다 있고 뭐 배달 잘 되고 뭐 쿠팡으로 다음날 로켓 배송되는데 무슨 그걸 내가 사갖고 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픽업의 인기가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픽업의 인기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원래 픽업이 굉장히 인기 있던 나라입니다. 생각해보죠. 첫 번째 픽업 트럭 어떤 게 있었을까? 우리나라 시발 자동차라고 하는 거, 발음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 시발 자동차, 이거 아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옆부분에 뭐 좀 찌그러진 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뒷부분에 요걸 좀 잘라서 이렇게 트럭으로 만들자 라는 것도 있고 버스처럼 만들자 해서 다인승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형태를 바꿔서 제조를 했었습니다. 뭐 어차피 손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택시로 사용된 지프형 요거를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게 픽업 트럭처럼 생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몇 대가 생산됐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단 2대만 생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 시발 택시에 2.2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고요. 최고 시속 6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적재 중량 300km. 야, 300km면은 이건 어지간한 SUV에 실리는 정도 아닌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자동차는 없다고 해요.
사실 픽업 트럭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픽업 트럭이 또 있었습니다. 하동환 자동차라고도 아시죠? 하동환 자동차에서도 픽업 트럭이 나왔어요. 하동환 자동차라고 하면 기사회생한 쌍용차의 전신입니다. 애초에 쌍용차는 하동환 자동차였어요. 네, 하동환 자동차 픽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나라 자동차의 뒷부분을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승용차 같은 느낌이다. 그때 당시에는 자가용으로도 썼지만 당연히 짐을 실는 게 먼저였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역사적으로 픽업 트럭이 먼저 나옵니다. 마차도 그렇잖아요. 마차가 처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보다 짐을 실어 나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람은 그냥 여기서 저기 갈 때 걸어가거나 뛰어가면 되는데 짐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실어 나를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이 감히 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법이 되는 거죠. 볼보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처음에 만든 차가 트럭이에요. 독일의 벤츠나 이런 자동차 회사도 처음에 자동차로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곧장 만든 게 트럭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웃긴 자동차예요. 앞부분은 세단 같고 뒷부분은 트럭 같죠. 그때 당시 닛산 블루버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세나라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나라 자동차를 가져와서 절반으로 딱 잘라버려요. 잘라서 뒷부분에다 트럭을 딱 붙입니다. 이거 세단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거 트럭이에요. 이렇게 파는 거죠. 이게 되네. 이렇게 해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것도 잘 팔립니다. 심지어는 그걸 수출까지 해요. 수출을 해서 총 21대를 수출했다고. 21대 수출한 걸 어떻게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아무튼 베트남에 그때부터 자동차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동환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의 원류다 보니까 지금 이 차가 나중에 액티언 스포츠가 되는 거죠. 액티언 스포츠는 이 HDH 픽업 트럭의 후속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이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승용차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승차감이 부드럽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일 스프링으로 어떻게 짐을 날라요.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이 모양만 봐도 이게 잘 팔렸을 리가 없죠. 네, 그러면서 신진자동차도 있었죠. 신진자동차는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 GM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GM이 지금 처음 한국 GM이 아니고 그 옛날에도 한국 GM이었다는 거. 요거 나중에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M도 히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쨌든 이 GM에 보면 GM에서 아주 독특한 차를 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륜구동 픽업을 내놓습니다. 사륜구동 픽업으로 랜드크루저에다가 뒷부분을 픽업으로 개조하는 이런 차가 또 나왔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 우리나라 건설붐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실어 나르는 일들을 했겠죠. 현대차라고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70년에 현대차도 픽업 트럭을 내놓습니다. 이 코티나 픽업 이걸 내놨죠. 이거 물론 우리나라 개발은 아니고요. 현대차의 첫 양산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코티나를 개조한 픽업입니다. 코티나는 현대차의 첫 양산차죠. 그때 당시 코티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도 나름 괜찮죠. 지금 다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귀여운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포드라고 하지만 미국 포드는 아니고 유럽 포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였어요. 여기다가 픽업 트럭을 뒷부분에 붙였는데 이게 당연히 코일 스프링이다 보니까 짐을 실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250kg까지 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인기는 많지 않아서 금방 단종됐다고 하네요. 사실 기아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만들었던 거는 저희 구독자 형님들 중에서는 기아가 브리사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아 브리사, 현대 포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격돌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브리사가 꽤 인기 있는 차종이기도 했는데 멋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자동차 전에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쓰다 3륜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귀엽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이삿짐 트럭이나 용달 트럭으로 많이 썼어요. 3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차가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타면은 정말 무서웠대요. 야,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맹세코 타본 적이 없지만 그런 차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신 기아가 아니고 마쓰다였죠. 마쓰다. 그래서 기아는 그전에는 트럭을 만들었죠. 3륜 트럭을 만들던 회사가 세단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기 좀 그러네. 이 트럭을 계속 만들던 동안 용달 시장을 충분히 석권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달을 이용한 소비자들 이삿짐 센터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들한테 이 브리사 세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픽업인 자동차 요걸 한번 팔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엔 굉장히 고급의 세단이니까 그런 세단 승용차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팔 수 있을까라는 그 중간 정도의 생각. 그러니까 그걸 픽업으로 해서 먼저 팔아보고 그게 잘 되면 세단으로 바로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픽업을 만들게 됐는데 그 픽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현대는 코티나, 기아 마스다는 브리사, 이 GM 코리아도 뭔가를 내놔야 했었어요. GM 코리아가 내놓은 자동차는 시보레입니다. 시보레. 그 시보레가 요즘 들어서는 쉐보레라고 불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됐죠. 시보레가 자동차 이름이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GM 코리아는 시보레 1700 이렇게 세 가지의 자동차들이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게 74년도까지의 얘기잖아요. 75년도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 세 개가 고만고만하다가 현대자동차가 자체 독자 개발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게 포니입니다. 그래서 75년에 포니를 내놓으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과 이 궤를 달리하게 됩니다. 일단 자체 생산 자동차다 보니까 뭔가 다른 자동차보다 조금 더 기술적에서도 더 앞선 느낌이 들고 뭔가 새롭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었던 거죠. 이 포니도 당연히 포니 픽업을 만들게 됐고요. 이 포니 픽업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금도 꽤 많은 물량이 남아있게 됐죠. 그래서 포니2로 이어지면서도 계속 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픽업의 왕국 같은 픽업이 굉장히 잘 팔리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2차 포니2 픽업 1990년에 단종을 했어요. 1990년이면 한 30년 된 거죠. 30년 전에만 해도 있었다니. 네, 이런 굉장히 옛날 자동차들이 계속 인기를 끌었고요. 이 픽업이라는 건 굉장히 유용했죠. 뭐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세단처럼 타고 다닐 때, 이 가족을 위해서 타고 다닐 때도 유용했고, 그리고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가 그때 당시 많았는데 짐도 실을 수 있고, 아니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는데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요즘 들어서는 짐을 그때 당시만큼 많이 싣고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용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되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짐칸이 있어도 트렁크에다 뭘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까? 실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픽업 트럭의 인기는 굉장히 식었고요. 사람들이 뒤에다 짐을 실는 그런 픽업 트럭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자동차라는 그런 인식들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이 픽업 트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픽업 트럭은 단종이 됐고 이후 12년간 이 픽업 트럭은 다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런 차가 등장하죠. 쌍용의 무쏘 스포츠. 야, 무쏘 스포츠가 등장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쌍용 자동차의 무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무쏘 스포츠는 그 뒤쪽에다 짐칸을 더 실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기존에는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게 2인승이나 3인승의 픽업을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실내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다 트럭을 붙이는 거였어? 생각도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었던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화물차로 분류되는 바람에 자동차세도 굉장히 적고 사업자들은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이 무쏘 스포츠는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쟁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아니 저거는 화물차가 아니죠? 저 뒤에 이렇게 조금 키워놓고 저걸 화물차라고 하면 됩니까? 라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컴플레인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면적이 2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차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기도 했죠. 여기 그때 당시 기사를 보면요, 무쏘 스포츠가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에 배가 아픈 경쟁업체가 교묘하게 고자질을 해 문제를 만들었다는 추로님. 아니 이게 기사를 이렇게 나와도 되나? 고자질 쪽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음. 물론 심증뿐이지 물증은 없음. 이게 기사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였어? 야, 무슨 찌라시 같이 썼네요. 와, 이렇게 트럭을 내놓는구나, 트럭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경쟁사들이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쌍용차는 그때 당시 SUV를 만들면서 이 프레임 바디라고 그때 얘기했던 바디온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얹는 형태로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을 SUV 형태로 만들어서 얹어도 되고 뒷부분을 이렇게 트럭 모양으로 만들어서 얹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차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경쟁 모델들은 다 이제 모노코크라고 말하던 유니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은 쌍용의 전유물처럼 상당 기간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후 액티언 스포츠도 만들어졌고요. 액티언 스포츠는 어떤 자동차냐면 이 트럭 공간을 더 키웠어요. 적재함을 더 키우면서 이 꼼수 논란은 확실히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자동차였던 거죠. 근데 무쏘의 스포츠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만 액티언의 스포츠는 액티언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어려웠죠.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쌍용차는 상하이 자동차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레카차로 많이 사용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죠.
그나마 이제 트럭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까지 나오면서 이 트럭이 쌍용차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쌍용차를 떠받들어주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 기아에서 새로운 픽업 트럭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건 굉장히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 맞죠. 우리나라 포터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듯이 미국에선 포드 150이 항상 1등입니다. 이 판매량이 연간 20만 대를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 픽업 트럭을 쉽게 만들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니면 또 어떤 시장도 이 차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픽업 트럭은 대부분 배기량이 커야 되죠. 전장, 전폭 다 커야 되죠. 작으면 픽업 트럭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주차장에 또 넣기가 힘듭니다. 다 넣었는데도 남아요. 차선 안에 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폭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차선에 운전하다 보면 왼쪽에 맞추면 오른쪽이 넘는 것 같고 오른쪽에 맞추면 왼쪽이 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을 만약에 개발하면 미국만 바라보고 개발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 팔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요번에 산타크루즈라는 걸 만들 때 독자적인 트럭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투싼을 개조해서 산타크루즈라는 이름의 트럭을 만들게 된 거죠. 이거 잘 됐을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지난달 산타크루즈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기사를 보면요. 전년 대비 132% 성장한 2,899대. 132% 세 자릿수 수직 성장했대. 야, 이게 뭐 어쨌든 많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은데 132% 성장했다고 하기에는 그럼 전년도에는 몇 대를 판 거야? 한 900대 팔았습니까? 이걸 뭐 잘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애매한 정도죠. 아쉽다를 넘어서 와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수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차는 이런 차죠. F150 실버라도 이런 차예요. 도요타 툰드라 이런 차도 잘 안 팔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차는 그냥 미국의 아메리칸에 이 미 성조기 휘날리면서 이 자동차에 딱 열어보면 거기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 그런 자동차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에도 사실 현대 투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 투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스마트하고 연비 중시하고 도회적이고 좀 경제적인 거 중시하고 뭐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트럭을 사겠어요? 안 사지. 연비 안 좋고 좀 무식해 보이고 좀 시골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차를 왜 사? 그러니까 딱 투싼과 정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타는 게 트럭입니다. 일본 트럭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미국에서 그렇게 안 팔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게다가 가장 안 팔리는 이유는 이 차가 유니바디라는 거죠. 흔히 모노코크라고 말하는 트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노코크 트럭은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이게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초창기에 있었던 승용차를 잘라서 거기다가 어떻게든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만 짐은 많이 실을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아주 이상한 물건. 승차감을 좋아하는 이쪽 소비자들도 싫어하고 짐을 많이 싣고 싶어하는 저쪽 소비자도 싫어하는 양쪽 사람들이 둘 다 원하지 않는 이 어중간한 중간적인 거. 게다가 또 이걸 만들어 보인 회사가 있죠. 혼다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리치라인. 이게 유니바디 트럭인데 이거 지금도 실패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차를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바디온 프레임으로 트럭을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조사들이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없으니까 바디온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던 겁니다. 모하비 트럭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돌았죠. 이제는 진짜 모하비 트럭 얘기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모하비 트럭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냐? 일단 디자인이 터프하잖아요. 외국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공개된 모하비 반응인데요. 이게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고 여기에 이런 디자인을 쓴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서 이 사진의 자동차가 진짜 나오는 차냐? 트럭 만드는 건 알겠는데 언제 나오냐? 진짜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옛날부터 현대차 공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에는 스타렉스의 뒤를 잘라서 만드는 트럭도 있어요. 그걸 그냥 트럭으로 개조해서 공장 안에서 타고 다닙니다. 왜냐면 현대차는 공장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여기저기로 실어 나를 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픽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굳이 그걸 뜯어서 굳이 그걸 픽업으로 개조해서 타고 다닙니다. 나도 그거 봤는데 그거 양산되는 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진짜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미국에 나오겠구나. 근데 미국에는 조금 나오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산타크루즈는 미국에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산타크루즈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산타크루즈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없죠. 노조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수입이 절대 안 되는 자동차가 산타크루즈고요. 그런데 이 모하비는 그럼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도 팔고 미국에 수출도 하면 되겠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한미 FTA 때문이죠. 한국에서 모하비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가 무려 25%입니다. 원래는 FTA라는 건 관세를 없애는 거잖아요.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는 게 FTA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FTA를 맺을 때 픽업 트럭에 대해서 2021년까지만 25% 관세를 내고 2021년부터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어요. 작년부터 관세가 없어져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FTA를 재협상을 하자고 해요. 사실 재협상을 굳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선거에 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겠지. 미국 안에서의 이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협상하는 척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당시 픽업 트럭 관세를 더 연장했어요. 30년 연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연장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사들 뭐라고 했냐면, 어머 괜찮다, 픽업 트럭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없고 그거 뭐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과가 미미하긴 무슨 미미해요. 그때 당시 일단 투싼의 트럭 버전인 산타크루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할 계획이었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럭이라는 건 그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팔면 그러면 그게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투싼 라인에서 투싼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트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거, 그런 게 산타크루즈이기 때문에 산타크루즈 라인만 미국에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타크루즈를 미국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못하고 미국에서 산타크루즈만 생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싼 전체의 생산 라인을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에서 투싼을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투싼을 전혀 수출 못하고 미국 판매 물량은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여기다가 그냥 픽업 트럭 하나 조금 더 넣는 거, 요거 정도는 충분히 받아주겠지 하면서 쓱 밀어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마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미 현대차가 앞으로 내놓는 트럭, 투싼과 어떤 고리를 맺고서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모하비로 돌아오면요, 모하비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미국 시장에 판매를 못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으로선 판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그럼 어디다 팔 거냐? 가장 먼저 팔기로 한 곳은 호주예요. 호주에다가 모하비 가솔린 픽업을 판다고 하는데, 일단 호주 시장은 원래 픽업이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호주 시장이 작긴 하지만 연간 100만 대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간 2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호주가 이만하지만 이 자동차 시장은 우리보다 작아요. 네, 중요한 건 이 픽업 트럭이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의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픽업 트럭의 인기가 식었는데 최근 들어서 픽업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은 사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픽업 트럭 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 모터를 아래쪽에 싣고 그 위에 바디를 넣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동차 회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픽업 트럭으로 자동차를 바꿔갈 수 있는 거죠. SUV다가 픽업이다가 세단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을 원하는 시장에 얼마든지 또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픽업 트럭이 그렇게까지 많아지진 않겠지만 조만간 이 전기 픽업 트럭을 통해서 이 모하비의 형태가 되진 않겠지만 EV9이나 또 다른 모습의 자동차로 이 픽업 트럭이 또 한 번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픽업 트럭이 건설 현장이나 뭔가 생산하는 사람들, 주말에는 가족용으로 평일에는 일용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되는 만능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픽업 트럭이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레저를 즐기게 되면서 트럭에다가 여러 가지 짐을 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의 더 특화된 그런 자동차 운영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